아무래도 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퀘스천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이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찬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5D에다가 이제 3D가 붙어 있으니까 너는 3.5D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3월 넷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안경 없이 3D 화면을 구현하는 모니터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비싸요. 26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246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맥북 프로 살 수 있습니다. 네. 3D랑 맥북 프로를 바꿀 것인가? 이전에도 3D 디스플레이들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3D TV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일단 3D 콘텐츠가 없는데 모니터만 있으면 뭐하냐? 3D TV만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볼 것도 없어. 하면 대답을 주죠. 요즘에는 AI 기술로 2D 콘텐츠인데 이걸 3D로 변환해줘. 그러니까 콘텐츠 부족할 일은 없다. 이렇게 미리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D 안경 쓰면 불편해서 이거 뭐 오래 보겠나? 그거 불편해서 나는 못 써. 이렇게 하면 야, 요즘에는 무안경, 안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실제로도 여기 보도자료 화면에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모델분이 안경 안 쓰고 3D 화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신기하죠? 어떻게 3D 안경 없이 3D 화면을 구현하나? 우리 뭐 서울랜드나 이런 데 가면 뭐 3D 영화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항상 이런 거 하나 주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안경을 주면 이걸 쓰면 요 왼쪽에 있는 겹쳐져 있는 화면이 하나로 보이면서 약간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화면이 있고 붉으스름한 화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두 개를 겹쳐 놓은 거거든요. 여기 안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요 파란색 화면을 가리고 그다음 빨간색 부분이 빨간색 화면을 가려서 결국에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보고 있는 화면을 차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보는 화면이 딱 바뀌면 우리 눈은 이걸 입체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의 뇌와 이제 눈을 위에서 이제 보는 건데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의 범위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입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에 왼쪽 눈을 가리면 입체감이 되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쪽 눈에 보여지는 화면을 달리하기만 하면 꼭 안경이 없어도 우리가 입체를 느낄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 사람 눈이 두 개고 그 두 개에 한 65mm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65mm 정도 띄어 있습니다. 사람 눈이 오른쪽 눈, 왼쪽 눈 65mm 평균적으로 띄어져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양한 시차라는 게 생기고 이 양한 시차 때문에 우리는 입체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경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양한 시차를 느끼게 하지? 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왼쪽 눈이고 이게 오른쪽 눈이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거리가 6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한 65m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렌티큘러 렌즈라고 하는 필름을 한 장을 대놓습니다. 뭐 렌즈라고 하지만 사실상 필름이에요. 그거를 화면 앞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올록볼록 되어 있는데 왼쪽 눈이 여기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픽셀을 보게 되는 거고 오른쪽 눈이 볼 때는 시선이 이렇게 가서 그 옆에 있는 픽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굴곡져 있는 이 올록볼록한 렌티큘러 렌즈에서 여기에 굴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자, 왼쪽 눈이 볼 때 1이 들어가서 이 픽셀을 볼 때 이 시점에 오른쪽 눈은 1이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 왼쪽 눈은 보는 게 다르죠. 그러면 화면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얘가 지금은 여기쯤 보고 있을 거야 했을 때 여기 픽셀을 차별화함으로써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보는 걸 달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한 시차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3D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렌티큘러 카드라고 하는 건데 요 카드를 뭐 이렇게 봤다가 하면 이 카드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 시선을 바꿀수록 조금씩 움직이죠. 왜 움직이냐면 이게 앞에가 렌티큘러 렌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 안에 있는 화면이
바뀝니다. 이 안에 사진이 두 장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두 장이 이렇게 보면 이쪽 사진이 보였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쪽 사진이 보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면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우리가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여기가 65mm라고 하지만 이거는 평균이고 나는 양쪽 눈이 좀 넓은데? 아니면 나는 좀 모여라 눈컵이라서 좀 이렇게 좁은데? 라고 하면 이게 60mm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70mm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TV나 모니터를 볼 때 한 자세로 고정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몸도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가 뭐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기대기도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시각이 계속 바뀔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신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금 뒤에 픽셀을 옮겨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삼성에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아이 트래킹 기술이 있다. 아이 트래킹 기술로 우리가 너가 지금 이 화면에 어디쯤을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캠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보면 화상회의용으로 이렇게 웹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웹캠에서 이 사람의 시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구 추적 기능, 아이 트래킹이 이제 안구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이 안구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얘가 지금 한 여기쯤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픽셀은 저쪽으로 바꾸고 또 이쪽 픽셀도 또 바꾸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해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공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해가지고 바꿔주는지. 왜냐하면 이 4K 화면에는 이런 픽셀이 2,500만 개가 있습니다. 2,500만 개. 정확하게는 2,480만 개 정도 있는데 2,480만 개 되는 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계산해가지고 더 바꾸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니터는 모니터 단독으로는 쓰지 못하고 이 3D 변환하는데 RTX 308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RTX 3080 알죠? 이게 좀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야 되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걸 저는 게임을 안 해서 한번 쿠팡에서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53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9만 원에 53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같이 구매해서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이 3D 영상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셨던 요 아이 트래킹하고 요 뒤에 픽셀을 실시간으로 변경해주는 그 엄청난 연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싼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겠죠. 보니까 AMD나 아니면 인텔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지원이 됩니다. 3080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302만 원이네요. 이 모니터를 3D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좀 비싸기는 한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자, 두 번째는 두산그룹이 놓친 조선의 브로드컴 세미5. 제목이 좀 약간 어그로 같지만 이 회사나 우리나라 DSP 회사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들 좀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만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분기별로 뭐 디테일한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이 회사 매출이 713억이었는데 2024년에 1년 만에 한 400억 정도가 늘어서 1118억이 됐습니다. 이게 1000억을 처음으로 넘었다는 거고 창립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넘은 거거든요. 5년 만에 1118억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요 세미5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DSP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실적을 제가 한번 다 봤더니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AD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1065억 원 매출을 올렸고요. 가온칩스가 964억 원이니까 매출만 놓고 보면 세미5가 작년에 1등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럼 세미5가 뭐 하는 회사길래 5년 만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랐나?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회사 하는 일은 브로드컴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지난 안테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AI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는 이런 거죠. 구글이나 오픈 AI, 아마존, 알리바바, 메타 이런 데들이 우리는 엔비디아는 쓰고 싶지 않다. 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리한테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물량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AI 칩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TSMC에 딱 가서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설계도 좀 가져와. 우리가 설계도까지 그려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기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야, 타! 내가 다 해가지고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TSMC에다 데려다 줄게 라고 하는 역할이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반도체 회사들은 아니지만 자체 반도체 칩을 가지고 싶은 회사들을 모아다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TSMC에 갖다주는 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거든요. 세미5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뭐 디자인 하우스 혹은 뭐 DSP,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회사들의 하는 역할도 브로드컴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퓨리오사나 뭐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모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반도체 설계도가 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고 싶어. 근데 삼성전자에 가면 우리가 생산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공정에 맞게 설계도를 좀 바꿔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한테 이제 세미5나 아니면 가온칩스나 ADT 테크놀로지 이런 데 회사를 접촉을 하면 이 삼성전자의 공정에 맞게 설계도를 좀 바꿔줍니다. 바꿔서 이제 공정을 태워주는 거죠. 아니면 앞에 브로드컴이 했던 것처럼 이런 전문 패밀리스들 말고 반도체 회사가 아닌데 우리가 레벨 제로부터 설계부터 해주세요. 뭐 설계도가 아예 없어요라고 하면 그럼 이 DSP 회사들이 또 설계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태워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요즘 잘 나가는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 뭐 이런 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조선의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보면은 삼성전자 DSP, 그러니까 요 세미5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총 9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회사는 이제 ADT 테크놀로지, 알파칩스, 그리고 세미5, 가온칩스, 코아시아 세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가 우리나라 회사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 정도에 두산그룹이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미5를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기존에도 두산그룹은 세미5 지분을 여기 그룹 차원에서 한 4.5%, 그리고 두산 테스나에서 한 2.3%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한 7% 뭐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세미5의 대주주가 있어요. 그 대주주가 이제 싸이5인데, 미국에 있는 싸이5인데, 그 싸이5에서 17%, 거의 한 18% 정도를 더해서 이걸 합치면 한 25%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세미5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두산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이 싸이5의 17.89% 지분을 사는 거는 이제 부결을 시켰고, 아직도 이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4.07, 0.68, 2.36 요 한 합쳐가지고 한 7% 되는 지분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뭐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부결시켰는지. 근데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당시에 이미 이제 반도체, 뭐 최근에 다시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작년 10월, 11월이면 반도체 시황이 이제 꺾인다. 특히나 뭐 레거시 쪽에서는 확실하게 꺾였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많았던 때라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일단 좀 얘기가 있고, 저는 사실 두 번째 원이 더 크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퀘스천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미5의 역할이 이 회사들을 모아서 삼성 파운드리에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세미5를 끼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의 주도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미5가 들고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회사들, 그러니까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나 모빌린트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보고 들어오는 걸까, 세미5를 보고 들어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결국에는 일단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럼 DSP 회사가 어디가 있는데 라고 봤을 때 세미5가 있고, 가온칩스가 있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뭐 코아시아 세미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옵션들이 있고, 이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안 되고 TSMC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회사들한테 아예 찬스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상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이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찬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시는 퓨리오사는 차세대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에 생산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두산이 세미5를 가지고 있건 가온칩스를 가지고 있건 요 지금 DSP 소속 회사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위기감이 있지 않나. 두산이 딱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았으면 인수를 했겠죠. 근데 여기가 좀 퀘스천이다. 여기가 좀 퀘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생태계에 발을 담그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DSP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들의 실적을 볼 때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게 세미5의 감사보고서,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고요. 2023년 거. 2024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의 작년 사업보고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매출에 용역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이 있어요. 가온칩스도 제품 매출이 있고 용역 매출이 있죠. 매출이면 매출이지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디자인 하우스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패밀리스들의 설계도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변환시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환시키는 작업도 상당한 설계 인력들이 필요한 거라서 이 방면에서도 중간에 비용을 받고 합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을 받고 해요. 근데 비용을 받고 설계도를 이제 변환을 해주더라도 이게 다 양산을 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를 바꿨어? 근데 여기 3파에 갖다 줬는데 뭔가 시장이 좀, 우리 브로드컴에서도 봤지만 디자인 윈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양산 태워지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시장의 상황에 맞게, 아, 이번에는 우리가 웨이퍼 25장 구울 거야, 아니면 50장 구울 거야, 아니면 뭐 1000장 구울 거야, 뭐 이렇게 시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 양산에 태워지는 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 매출이라고 하는 건 이까지는 간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받고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설계에 맞게, 그러니까 공정에 맞게 설계도를 변환을 했어 라고 하면 일단 용역 매출까지는 꽂히는 거고, 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은 바뀐 디자인을 빵빵빵빵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꽂히는 매출인데, 그거는 한 요 정도 되는 거다. 그거가 이제 상품 매출이나 이제 제품 매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많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용역보다는 제품 매출이 많은 게 이 디자인 하우스 입장에서는. 용역 매출이라는 건 한번 받고 일시불로 끝나는 거예요. 바꿔줬으면 끝이지 뭐 그걸 더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계속 받는 건 아닌데, 이 제품 매출은 되게 좋은 반도체 디자인을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에 맡겨가지고 그게 쭉쭉 잘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산하는 대로 계속 우리의 매출이 높아지는 거라서 결국에는 용역 매출보다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많은 회사가 건강한 회사다, 혹은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인5는 작년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텐데,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이 용역 매출과 상품 매출이 어떤 비중으로 이제 상계가 되어 있는지 요걸 좀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이 수수료 수익은 제가 찾아봤더니 자회사 중에서 아날로그 비츠라고 하는 IP 회사가 있어요. 그 IP 회사의 수수료 수익입니다. 요거는 지금 세인5의 그 디자인 하우스 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일단 중심으로 보시고 수수료 수익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SMC 후공정 라인 업데이트, 머니 DJ에서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좀 해설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TSMC에 팹이 있고 그리고 후공정 라인들이 있는데, 후공정 라인들도 이렇게 전국에 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구마처럼 생긴 타이완 섬에 쭉쭉쭉쭉 있어요. AP1부터 2, 3, 5, 6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새로 짓고 있는 건 AP7이나 AP8 뭐 이렇게 되겠죠. 언제 장비가 반입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머니 DJ에서 밝기로는 AP7 차이시에 있는 공장은 8월 반입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연말 반입이었는데 8월 반입으로 한 1개 분기 정도 당겨졌죠. 그리고 AP8은 4월 반입 하반기 양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보다 8이 빨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AP7 이거 짓고 있다가 그 밑에 바닥에서 유적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공사하다가 유적지 발견되면 원래 공사 올스톱이죠. 그래서 잠깐 해놓고 이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보니 우리는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돼서 좀 곤란했잖아요. 그래서 TSMC가 AP8을 이노룩스로부터 급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LCD 공장이었는데 LCD 공장을 인수를 해서 그 안을 싹 비워버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 라인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에 장비가 반입이 되고 하반기 양산. 그러니까 원래 인프라는 이제 돼 있는 공장이라서 안에 장비들 빼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AP7보다는 좀 빠르다. 7도 그 유적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여기 이제 장비를 반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SOIC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TSMC의 SOIC 생산 캐파가 월 한 5,000장 정도 되는데 이 연말에 이제 월 10,000장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코어스는 많이 들었었는데 2.5D 패키지 코어스는 많이 들었었는데 SOIC는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3.5D 패키지입니다. 3.5D 패키지. 3.5D 난해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2.5D 패키지로서 이제 코어스를 항상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3.5D? 3D도 아니고 3.5D는 도대체 뭘까? 자, 코어스가 이렇습니다. 이 인터포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SoC, 그러니까 이 SoC가 이제 GPU가 될 수도 있고 CPU가 될 수도 있고 NPU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면 그 옆에 HBM 메모리가 이제 붙죠. 이거를 인터포저를 통해서 병렬이지만 마치 직렬처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2.5D 패키지고 이게 코어스죠. 근데 이 SOIC는 여기 보면 2.5D 패키지에 3D 패키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oC 1이 있고 이거 있고 3이 있잖아요. 이거를 3D로 연결을 해줍니다. 수직으로 연결한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은 또 2D로 연결을 해줍니다. 2.5D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인터포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2.5D에다가 이제 3D가 붙어 있으니까 너는 3.5D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TSMC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면 결국에는 이 SOIC라는 개념도 이 코어스 범주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역으로 연결해 놓은 프로세서가 HBM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서를 고대역으로 3D 연결해 놓고 설마 여기에 뭐 다른 디램 모듈을 갖다 붙인다던가 뭐 레거시를 갖다 붙이는 이러지 않겠죠. 당연히 인터포저로 해가지고 HBM을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어스라는 게 함께 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SOIC도 TSMC의 코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3D 그리고 세미5, 그 TSMC 후공정 라인 업데이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TSMC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면 TSMC는 전교 1등 같아요. 전교 1등인데 독서실에 제일 오래 남아있는 이거 환장하는 거죠. 따라잡을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그 친구는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했습니다. 그런 친구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좀 빈틈이 있어야 좀 따라잡던가 뭐 좀 비벼볼 텐데 TSMC는 정말 빈틈이 없는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유일한 좀 리스크라고 하면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거 말고는 정말 빈틈이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 파운드리에 계시는 분들 좀 깝깝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은 소식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텔레그램 채널 들어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